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 규모도 연일 커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대책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기내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1,000명 넘어서 1,046명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 수치 어떻게 좀 따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어제 발표로 233명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서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올 건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다행이긴 합니다. 1,046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정세인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도 감소 추세가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1,000명씩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균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서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더 한 가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위중증 환자가 35명 늘어났고요. 네. 사망이 40명 늘어났는데 보통은 위중증 환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 최근의 경우는 좀 그렇지가 않고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서 사실 실제 위중증 환자가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순증, 실제로 증가하는 숫자는 둘을 합치는 것이 맞는데 최근의 상황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최고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망 40명 등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런 사망률, 위중증 환자의 증가율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이제 1,000명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2 내지 3%가 위중증으로 가고 거기서 또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그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환자라든지 이런 사망률 같은 것들은 좀 감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그런 것들이 더 좀 걱정이 됩니다. 위중증 환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또 사망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늘이 지금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발병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높은 사망자 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왔던 사망자들은 대부분 400명, 500명 수준, 말해봐 600명 정도의 하루 평균 확진자에서부터 위중증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2월 한 중순부터는 1,000명 이상이 되었거든요. 2주 지나가는 상황에서 위중증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의 이 사망자의 숫자는 사실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생길지 아직도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네, 검사 건수 보니까 10만 건을 넘게 검사를 했는데요. 동부구치소 상황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따로 짚을 건데 총 검사 수가 10만 8,300건 이상을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가 4만 8천 건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어제 발표된 수치는 주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따로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 냉정한 분석이 필요할 텐데 이 검사 수치상 나온 확진자의 비율은 어떻게 좀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임시선별진료소라는 것은 익명으로 무료로 증상이 없어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의 척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48,512건에서 119명이 확진이 돼서 0.25%이거든요. 이것은 뭐 그 며칠 전보다는 줄어든 숫자이지만 아직도 상당히 높은 즉 0.2에서 0.3% 사이를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사회 전파가 아직도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그 이외의 진단검사, 선별진단소에서의 진단검사 수에 비한 평일에 진단검사이기 때문에 6만여 가까이 했고 1,046명이기 때문에 1.75%는 조금은 낮아진 숫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누적 이 양성률보다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수준은 상당 기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부구치소 상황 보면 지금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 확진자 증가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역시 관건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이게 초기 대응이 분명히 잘못됐어요.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직원이었을 경우에는 일단 전수검사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상당히 늦은 한 2주일이나 지난 시간에 전수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이 동부구치소가 구치소의 특성상 독방이 별로 없이 여러 사람이 같이 수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00명이 넘는 이 수용자들 안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동일 집단 격리에서 그 안에서의 교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었는데 이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예, 예. 어제 345명 청송으로 이송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교차 감염이 일어나고 독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공간을 띄워놔도 같이 생활을 하는 상황, 즉 화장실도 같이 쓰고 하루 종일 같이 밥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발생이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동일 집단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단 안에서 밖으로 아마 환자가 지역사회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거기도 교도관이라든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마 지금 격리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도관인 경우에서는 또 감염 위험이 있기 예. 때문에 예. 동일 집단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안에서 지역사회로 나가지 않는 것을 지금 막는 것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안에서의 발생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타 지역으로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좀 그 이송되는 과정에서의 추가 감염 이 부분은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송 과정은 최대한 방역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청송교도소가 독실로 다 되어 있다고 해도 거기에 교도관들이 있고 종사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돌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따로 다 격리를 시키면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완벽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 이 초유의 사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어딘가에 방역의 구멍이 뚫리는 데가 있으면은 지역 사회로 나올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이 교도관들의 행동을 완전히 다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물론 집에서 출퇴근은 안 하겠지만 같이 있으면서도 이분들 안에서 또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의 이 감염의 공포도 뭐 보통이 아닐 것으로는 보이고 이 시간도 지금 얼마나 될지가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확진자거든요. 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이 되게 되면 감염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자가격리가 아니고 실제로 환자가 중증이 되면은 병원으로 옮기지만 이 음성이 나올 때까지 즉 완치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새로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올 것이고요. 이게 예. 기간이 얼마나 돼서 이것이 전부 완결이 될지 아직까지는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동승에 있는 직원들도 예를 들면 방호복을 착용한다든지 어떤 확진자와의 공간 분리를 그 내부에서 확실히 한다고 하더라도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텐데 국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근데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의 기내 전파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는가? 이제 이 부분이 또 걱정이 돼서요. 어떻습니까? 일단 기내에서의 감염은 상당히 드물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지만요. 기내에서 감염이 상당히 드문 이유는 이 기내의 환기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안에서도 또 환기가 되면서 살균을 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는 엔진이 굉장히 크고 열이 있기 때문에 수천 도로 살균을 해서 계속 돌리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승무원과의 뭐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감염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도 접촉이라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는 물건의 접촉이 간접 접촉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네. 있어서 0이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영국발 비행기 운항을 차단한 게 지난 23일부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상 그 전에 영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검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좀 의견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검사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그 검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장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해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알아내는 것도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22일 이전에 이미 일산에서 4명 이 80대 남성이 사망을 하셨고 확진이 예. 됐거든요. 예. 그 식구들은 8일에 귀국한 그 사위는 자가격리가 끝나고 일상생활까지 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확진은 되었지만 이 변이주라고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들이 사실 여러 번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확진된 사람들의 그 이동 경로, 네. 동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14일 이후에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일산의 경우처럼 자가격리를 했지만 14일 이후에 확진이 됐다는 것은 자가격리 이후에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격리 중간에
가족들로부터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14일이라는 것이 꼭 완벽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가족 간의 감염에 있어서는 예.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좀 더 면밀히 이런 부분들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검역 시스템을 보면은 지역사회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GV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결국 외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검역 과정을 거치고서도 분명히 우리 지역사회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는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이시니까 일단은 국내에서 기존에 유행하던 바이러스보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1.7배 높다고 이 정도는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뭐 그밖에 또 이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이나 특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뭐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G 바이러스라고 나왔을 때도 6배 내지 뭐 심하게는 10배까지 G계열에. 강하다고 그랬었는데 뭐 느낌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별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 바이러스가 지금 영국이나 또는 그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전파되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늘어나고는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파력이 강해지고 이 바이러스의 독성은 약해졌다 할지라도 네.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독성이 약해졌다고 우리가 그럼 안심할 수 있는 것이냐면 그 부분은 아닌 것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오히려 독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고령자, 기저질환자의 감염률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피해는 더 커진다는 거죠. 사망하는 사람, 위중증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된 사람 전체의 분모가 크기 때문에 치사율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 절대수의 피해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통계의 착시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무증상으로 감염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하나도 안 잡히는 부분들이 더 있고요. 예. 실제로 확진이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지만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전파력이 강하고 어린이도 좀 쉽게 감염이 된다라고 알려진 이 변이 바이러스를 일반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확진이 된 분들도 내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있는지 이게 그냥 기존에 검사만 하는 것도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인지 쉽게 알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냥 진단법으로서는 양성인지 음성인지만 알 수가 있지 그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까지는 진단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유전자가 변이된 부분만을 PCR이라는 방법으로 증폭을 시킨 다음에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유전자를 다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예. 경비가 많이 들지만 분석만을 한다면 간단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전파된 케이스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 외국에서 들어온 또 접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감염은 없어서 그 진단까지는 아마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이 된 확진이 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진단을 신속히 해서 더 예. 빨리 동선을 찾아내고 더 철저하게 격리를 해야 되는 즉 접촉자의 접촉자까지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래야 지금 이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동선 안에서 우리가 항상 지금 느끼는 것이 확진된 사람이 있으면 확진된 사람의 접촉자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접촉자의 또 접촉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는 이 접촉자의 접촉자까지도 알 수 있는 한 다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또 추가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세요? 그건 지금 100% 아마 하고 계실 걸로 봅니다. 예,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에 있어서 확진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 양성, 음성뿐만 아니라 네. 그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의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고 이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한번 확산돼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초기부터 막아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신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새롭게 발견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기존에 개발했던 백신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일 텐데 변이하고 변종도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확인차 여쭙는 건데 지금에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무력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이제 보도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진짜 실제 변종을 일으키면 백신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겁니까? 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예.
이 바이러스가 돌기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결합을 함으로 해서 우리 몸 안에서 증식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결국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백신에 의해서 유도되는 항체가 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 결합하는 부위가 많이 달라지게 되면은 결국은 항체는 못 쓰게 되는 거죠. 이 백신은 무효가 되는 거죠. 예.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까지 변이를 보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예, 일부 변이가 있어서 그 돌기 단백질 안에 아미노산이 1273개가 있는데 예. 그중에 9개, 뭐 정확하게는 8개고 2개가 이제 탈락이 됐으니까 9개의 변이가 있고 그 변이가 상당히 그 접촉하는데 강하게 접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거기도 항체도 결합하는 부위이기는 하지만 예. 사실 큰 부위에서 한두 개의 부위가 변이가 되고 변형이 됐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합력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이 다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예. 이 변이가 계속 누적되게 돼서 더 많이 변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변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무효가 될 수 있는 변이주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런 백신이라든지 혹은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이 자꾸 사용하게 되면은 예. 여기서부터 회피하는 바이러스들도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백신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 상황도 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유럽에서 입국하거나 영국에서 입국한 분들뿐만 아니라 뭐 중동 또 아시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호주로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가깝게 이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일시 정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좀 상황은 많이 다른 것이 일본은 한 번도 능동적으로 방역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환자 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초강수를 둔 것이 맞죠. 외국인 비자를 새로 전부 안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전체를 입국 금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신규 비자를 안 내준다는 정도지만 이거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의 검역 시스템을 보면은 지금 검역 시스템을 확실하게 한다면은 모든 외국인을 이 못 들어오게 비자를 발급 안 하는 정도까지 이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해야 될 시기인가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검역을 좀 더 강화하고 또 확진자가 나오면 좀 더 분석을 빨리 하고 또 격리를 잘하고 동선 파악을 잘 한다면은 지금 수준으로서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유행을 한다면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I형의 바이러스들도 다 우리나라는 들어왔고요. 결국은 GR형부터 시작한 건데 GR형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 부산에서 러시아 선원들이 들어왔을 때 완벽히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GR이 지역사회에 있거든요. 예. GV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름까지는 그렇게 안 붙여졌습니다만 이 변이주도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는 지금 많이 퍼져 있을 것으로 보여요. 분석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것만 갖고서는 결국은 내국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어느 나라든지 내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못 막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을 검역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뭐 확장해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교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영국만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GV 계열,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이라면 사실상 모든 국가를 차단해도 유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서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죠. 모든 나라들이 다 봉쇄를 했지만 그 봉쇄 이전에 이미 다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퍼지고 있고 예.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과연 유럽에만 있을 것이냐, 미국의 분석을 많이 안 해서 없는 것 같은데 예. 일본은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일본의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예. 해외에서 들어온 조종사라든지 그 지역사회는 아니지만 부인한테 감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1차 감염, N차 감염까지는 아니지만 초기 감염은 있었다 하는 것들은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전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또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부분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해보면 우리 정부가 확실히 밝힌 것은 물량 충분히 확보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지 않다. 시기는 못 박은 것이 2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언제쯤 맞게 되는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접종 시기는 2월이 딱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불확실하다. 예.
이 질병관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확보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도 아직 영국에서 MHRA에서 승인을 못 받고 있거든요. 물론 분명히 받을 건 맞습니다. 올해 연말 안으로 받고 1월 4일부터 접종하는 거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것이 완전히 승인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아직 승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월, 3월에 맞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1,000만 명분이다. 즉 2천만 도즈는 맞을 수 있다는 것이고 얀센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 존슨앤존슨 이 백신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결국 3, 4월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1회만 맞아도 됩니다. 그럼 1,600만 명 정도는 확보가 됐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물량만을 보면. 근데 그 이외의 것들, 모더나라든지 파이자 같은 경우는 모더나는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파이자는 계약을 했지만 이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수급을 보면은 성구매하지 않은 한 내년 하반기에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의심스럽거든요. 불확실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600만 명 정도만 사실은 접종을 해도 응급으로서 뭐 거의 우리 인구의 뭐 20% 정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3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갖고서도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피해는 굉장히 많이 줄을 것이고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맞게 되면은 일단 큰 불은 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나머지 1,600만 정도 그 이상을 더 맞춰야 이제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물량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에는 여러 회사들 노바백스라든지 코박스 퍼실리티 같은 데서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확보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대로만 된다면은 그 나머지 물량들 노바백스 같은 것들도 허가를 받고 지금 삼성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또 코박스 퍼실리티에서도 뭐 1,000만 명분 정도 들어온다면은 내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 전까지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지 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그 장밋빛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르고 그렇다고 이것이 뭐 하나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일단은 1,600만 명 정도라도 한 3, 4월까지 다 맞출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백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을 맞으려면 일단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텐데 미국이나 독일에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접종센터가 있다고 하고 국내에도 이제 이런 백신 접종 센터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역 곳곳에서 맞으려면 좀 다양한 장소에 이런 백신 접종 센터 있으면 빨리 좀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파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뭐 80도 초저온 냉동고에서 일단은 보존을 해야만 오래가고 일단 냉동에서 해동을 시키게 되면 2도에서 8도씨에서는 5일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이 맞추기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제로는 200만 명 정도밖에 못 맞추고 있는 이유가 연말까지 2천만 명 맞춘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큰 도시 아니면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모더나,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에 들어오는 것도 모더나 백신인 것은 2도에서 8도씨에서 한 달간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독감 백신 맞추는 그 시스템에 올리는 것은 좀 조금 다른 접종센터가 필요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독감 백신 접종 시스템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무슨 안과라든지 피부과 같은 데 병원들 많지,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다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하고 실시만 한다면 얼마든지 대규모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비해서 이 두 가지 mRNA 백신은 사실은 상당히 그 접종하는 데에도 이 운송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준비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보여서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백신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만 해두고 뭐 실제 실행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것만 하나 여쭙고 저희 마무리할 텐데 그 뭐 워낙에 백신 종류들이 많이 소개가 됐고 지금 이제 충분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의 용이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더나 아직 안 들어왔고 화이자는 뭐 초저온 때문에 보관이 어렵다. 뭐가 제일 좋은 백신 같아요,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제 승인만 받은다면? 승인은 분명히 MHR에서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는 다 들어와 있고 전임상, 임상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MHR에서 승인을 하고
1월 4일 날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면은 2회 접종까지 하더라도 2월이면은 상당히 그 단기적인 부작용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시기점에 우리는 승인을 할 수 있으면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1,000만 명분인데 예.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CMO로 위탁 생산으로 생산도 하고 있고 예. 전 세계적으로도 30억 내지 40억 개 내년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좀 더 증산을 하든가 네. 아니면 해외에 있는 물량 중에서도 좀 더 얻기가 쉬울 것으로 보여서 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를 좀 더 대규모로 한 개의 백신 또 그다음에 얀센 백신 같은 것들은 예.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1,600만 명 이상을 더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예. 모더나나 파이자는 아예 좀 포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